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안녕. 여러분, 고은은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살이었을까요? 오베르 슈르 우아즈에서 71도가 8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고은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고의 죽음은, 고를 죽인 범인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인문학 빈센트 반 고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흐가 마지막 화가 인생을 마친 70일 동안의 기록과 오베르 슈르 우아즈에서 남긴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베르 슈르 우아즈는요, 파리에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파리 인근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여행을 했었는데 파리 북쪽으로 나가면 바로 고속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서 가는 길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고흐는 아르를 떠나서 오베르 슈르 우아즈에 도착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열정 가득했던 고흐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동생 테오는 왜 마을을 이 마을로 선정했던 걸까요? 바로 폴 가쉐 박사가 빈센트를 잘 치료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특히 가셔 박사는 화가들에게서 꽤나 많은 정신 상담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고흐뿐만 아니라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의 또 다른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폴 세잔도 가셔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오베르까지 이사를 와서 지냈던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흐는 처음 가셔 박사를 만났을 때 첫인상 별로 좋지 않았었나 봐요. 왜냐면 동생 테오하고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남깁니다. 가셔 박사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같아. 아니, 나보다 정신이 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확실하다니까. 그러나 고흐는 가셔 박사의 격려와 함께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이곳 오베르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르레서처럼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오베르 슈르 우아즈의 마을을 그림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빈센트는 오베르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작품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고흐는 열정 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고흐는 생레미에서 담은 자연의 풍경을 이곳 오베르에서도 담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을의 길, 그리고 남프랑스와는 다른 풍경의 집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오베르 마을의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고흐가 머물렀던 라브 여인숙의 뒷마당을 통해서 나가는 긴 돌담과 함께 돌길이 있습니다. 그 끝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은요, 그 유명한 오베르 교회 및 바로 까마귀 나는 밀밭을 만날 수 있죠. 이렇게 고흐는 새로 정착한 마을인 오베르 골목을 이곳저곳 누비면서 새로운 풍경을 그림으로 옮겨 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흐는 더 큰 강박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1890년 1월 테오에게 아들이었던 빈센트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테오의 결혼 생활과 함께 화석으로 자리를 잡았던 테오가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게 되고요. 아이와 자신의 건강 상태마저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적 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빈센트 반 고흐는요,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더 이상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 세약할 대로 세약한 고흐는 하루에 6프랑 정도 되는 아주 값싼 여인숙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굶으면서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붙잡고 싶었던 만큼 그림에 몰두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고흐는 외롭고 고독했고 자신의 처지에 많은 좌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흐는 늘 주변에 사람이 있기를 바랬지만 편지로 주고받는 테오만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오베르 슈르 우아즈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을 곳곳이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작은 골목들이 무수히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이때부터 서서히 빈센트 반 고흐는 골목을 그리기 시작해요. 바로 길이죠. 생레미에서는 기형적인 올리브 나무와 사이플러스 나무를 그렸다면 이곳 오베르에서는 항상 집들 사이에 있는 갈림길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자신이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베르 교회입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요, 공사를 막 시작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월이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였던 2019년 7월에 까지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뚝딱뚝딱 다 하는데요, 프랑스 애들은 그냥 세워라
내어내어라 정말 배짱이 공사. 그런데 여기서 아를과 다른 그림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아를의 작품에서 나오는 남녀의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서요, 오베르로 와서는 거의 엄마와 딸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동성을 그리거나 거의 여자 혼자 있는 모습, 거의 아니면 사람이 없는 작품을 그리게 되죠. 이 또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순수하게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요, 아마도 고흐는 이때부터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더욱 올가매고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을 그리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고독을 넘어 이제는 체념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고흐는 자연에 집착을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젤과 캠퍼스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베르의 평온한 자연을 담고 자연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도 써요. 모든 자연이 말을 하는 것 같다. 화가는 행복하다. 왜냐면 내가 본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연과 나는 조화가 되고 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자연을 벗삼아서 산책 삼아 사색하기를 좋아한 화가였습니다. 고흐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초상화도 남깁니다. 그 대표적 작품이 바로 폴 가셔 박사인데요. 고흐가 가셔와의 우정의 증표로 2점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이 2점의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뭐가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배경의 컬러가 다르죠? 붓의 터치감도 좀 다르고요. 빨간 테이블보와 무늬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란색 책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가셔의 초상화를 보면요, 고흐가 가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우울한 눈빛, 손에 무겁게 놓인 머리, 팔꿈치로 받친 팔, 처진 눈꺼풀과 시무룩한 입. 오랫동안 그 또한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고흐는요, 이 초상화를 통해서 고흐 자신과 가셔 박사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처럼 또 다른 연민을 느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가셔 박사의 초상화는요, 고흐가 죽은 지 100년이 되던 해 1990년 5월 15일 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억 원에 낙찰이 돼요. 이 작품은 바로 일본의 한 거상에게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종족을 감춘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바로 종족을 감춘 그림이었을까요? 바로 노란 책이 놓여져 있는 작품이 일본에서 종족을 감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셔 박사 손에 들고 있는 꽃 보이시죠? 이 꽃의 이름이 바로 디기탈리스라는 꽃인데요. 이 꽃은요, 천연 치료제로서 사용이 되는데 간질이나 신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초라고 하네요. 아마 가셔 박사는 이 꽃으로 고흐에게 처방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불행을 알았던 걸까요? 저는 까마귀 낳는 밀밭을 반 고흐 미술관에서 직접 감상을 했는데요. 우선 생각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에 놀랐었고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압도적인 붓의 터치감에 또 한 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고흐는 저 밀밭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권총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자신을 쐈는지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1890년 7월 27일 저녁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안고 빈센트 반 고흐는 라브 여관에 힘겹게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셔 박사는 영혼의 동반자라고 여겨지는 테오에게 급히 연락을 하죠. 테오가 도착을 하자마자 고흐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한 사람처럼 아주 평화롭게 담배를 피면서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테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 빈센트는 사랑하는 동생의 품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혼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테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죠. 어머니, 형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에겐 둘도 없는 좋은 형이었답니다.
고우가 죽고 난 후 마을에서는 장례를 거부합니다. 죽어서도 고우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거부를 당했죠. 낯선 이방인의 자살은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거부감이 느껴질 사건이기도 했으니까요. 고우는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인 오베르슈르우아즈에 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태호는요, 형이 죽고 난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요, 1891년 1월 25일 죽음을 맞이하고, 태호의 미망인이었던 유한나는 이런 형제들의 편지를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 밖에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림과 삶이 외면당했었던 고흐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1위 화가가 되죠. 빈센트가 죽고 난 후 다양한 죽음의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동네에 불량배들에게 총을 맞았었는데 고우가요, 그들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아니야 내가 자살하려고 총 쏜 거야 라고 진술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속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우는 늘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따뜻한 예술가였어요. 정말 고우는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이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오베르슈아즈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문학적 지식도 업, 그림의 이해도 업. 지금 삶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신 분이시라면 고우와 마지막 그림을 통해 힐링하며 랜선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랜선